죽음의 원인이 뭘까? 세게 맞지 않은 멍이건가? 아니면 방치한 건가? 아니면 뭔가? (2015년 11월 23일) 오후 1시경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정육식당에서 43살의 여성 박씨가 술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식당에 있는 사람들은 멀쩡한 모습으로 술자리에 앉아있던 여성 박씨를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인 11월 24일 새벽 5시 30분경 박씨는 119 구급차에 실려 긴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40대 여성이 술을 많이 먹어서 호흡곤란이 왔다며 119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맥박이 잡히지 않아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일단 병원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전날 정육식당에서 과음을 했던 것일까? 그러나 목격자들의 말에 의하면 박 씨는 과음을 하지 않았고 식당에 앉아있던 시간도 1시간 남짓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투숙하던 모텔에서 술자리를 이어갔던 것일까? 모텔 주인은 오후 4시가 넘은 시각 남성 2명이 여성 박 씨를 데리고 모텔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CCTV에는 남성 2명이 기운 없어 보이는 박 씨를 부축해 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방으로 들어간 지 약 13시간 후 박 씨가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실려간 것입니다. 119 신고는 박 씨와 함께 투숙한 남성 중 한 명이 했습니다. 과음으로 호흡곤란에 빠졌다고 신고했지만 모텔방에서 과음할 정도의 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응급실 담당인은 박 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사인은 두부 손상으로 인한 뇌내출혈, 즉 외상성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머리 쪽에 외력에 의한 충격이 가해졌거나 혹은 넘어져 무언가에 머리를 부딪혔을 때 생기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박 씨의 이마에는 뚜렷한 타박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크진 않지만 피부가 붉고 멍들어 보이는 상처. 박 씨가 숨진 상황에서 가장 의심이 가는 사람은 그녀와 함께 모텔에 들어왔던 2명의 남성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박 씨의 죽음과 자신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성들은 본인들이 박 씨의 지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박 씨가 누군가한테 맞고 있다,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고 폭행당하고 있던 박 씨를 구조해 모텔로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박 씨를 구조했다고 주장하는 두 남성. 그런데 왜 박 씨가 폭행이 아니라 술 때문에 호흡곤란을 일으켰다고 신고한 것일까? 또 폭행당하는 박 씨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모텔로 데리고 온 이유는 무엇일까? 남성들은 그 이유 역시 박 씨가 원해서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박 씨에게 권했지만 거부했고 집으로 가는 것도 폭행범이 쫓아올까봐 무서우니 모텔로 데려가 달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두 남성이 주장하는 제3의 폭행범이 정말 있는 것일까? 대체 사망한 박 씨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 비밀을 푸는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성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성인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크라임은 내게 꼭 필요한 보험만 남겨주는 보험솔루션 보험장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5년 11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에는 기사가 거의 없었고요. 단순히 여성 사망 사건 정도의 보도만 돼 있는 사건인데 실제 안을 들여다보면은 복잡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여성 박 씨 같은 경우에는 두부 손상에 의한 뇌내출혈로 사망을 했다라고 했고 이마에는 타박상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뇌내출혈과 타박상, 작은 붉은 지점, 이게 사망 원인 정도까지의 어떤 부상일지, 그리고 또 알코올 관련된 이야기도 또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형태로도 사망을 했지만 119가 출동을 해서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인 거죠. 네. 범죄 현장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처리하지 않고 병원에 와서 하니까 이거는 어쨌든 병원에서의 죽음이에요. 그러면은 부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그 구멍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조금 가려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내출이라는 게 뭐예요? 보통 사람도 조금 이제 충격이 있으면은, 머리에 충격이 있으면 조금의 출혈은 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99.999%의 사람들은 그 자체로 출혈을 몸이 자라서 잡아주죠. 네.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센, 그리고 몸에 사실 좀
다른 어떤 지병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그러니까 비교적 작은 충격인데도 출혈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잡히지 않는 거죠. 근데 몰라요. 정신은 아직 있어. 그러다가 갑자기 피가 차면서 이제 그때 이제 쇼크가 오거나 그러면 죽음의 원인이 뭘까? 세게 맞지 않은 멍이건가? 아니면 방치한 건가? 아니면 뭔가 이런 어떤 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수사팀이건 의료팀이건 이걸 좀 더 명확해야 된다. 네. 이게 즉사가 아닌 경우에는 공격을 한 당사자나 이후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용어라든가 부르는 것도 네. 사실은 조금 다르게 정의를 해야 된다. 남성이 2명이 데리고 들어왔어요. 저희가 이제 뭐 크라임에서 많은 사건들을 다뤘을 때 남자가 여성을 모텔로 데리고 와서 그 안에서 벌어지거나 혹은 위험한 사람을 데리고 오거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럴 경우는 보통 1대1의 관계가 보통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자가 2명이고요. 시간이 또 들어간 지 꽤 지나서 이게 또 구조도 직접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 거죠. 치정? 아니면 성범죄? 남자 2명이 여성 1명으로 성범죄를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건 술이에요, 술. 술을 많이 먹지 않았어요. 거의 안 먹고. 근데 술로 인한 호흡곤란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다음에서 뭐 몸이 이상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근데 술을 많이 먹었다고 호흡곤란이 오나요? 아니 이런 경우는 있죠. 술을 먹다가 토하다가 막혀서 호흡곤란이 올 수는 있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주장하는 것과 그거를 본 사람들에 의한 객관적인 판단은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남성들이 주장하는 바와 현재의 박 씨의 상태가 좀 사뭇 좀 다르기 때문에 석연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다 조사를 해봐야 그렇죠. 되는. 근데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술을 먹은 건 맞고 이 여자가 충격이 있었던 건 맞고 그 와중에 뇌에 피가 차오른 건 맞고 이 남자들은 모를 수 있고 근데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다. 의도하지 않은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죠. 정말 남성들의 주장처럼 박 씨의 죽음에 제3의 연관자가 있는 것인지 이 남성들과 사망한 박 씨 평소에 어떤 관계였는지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망한 박 씨의 지인들은 남성 2명이 박 씨를 믿고 받들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박 씨는 점집을 운영하며 용하다는 소문도 꽤 있던 무속인이었습니다. 때문에 박 씨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두 남성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신도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박 씨의 지인들은 남성들이 박 씨가 용하다고 하면서 거의 신앙처럼 믿었다고 했습니다. 남성들은 형제의 건강 문제와 사업 문제 때문에 무속인 박 씨를 찾았다가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무속인 박 씨에 대한 형제의 신뢰는 맹목적이었습니다. 형제는 박 씨를 믿고 그녀의 지인인 남성 송 씨에게 1억 2,600만 원이라는 돈을 선뜻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문제가 됐습니다. 돈 갚을 기일이 지났지만 박 씨의 지인인 송 씨가 돈을 갚지 않았던 것입니다. 형제는 물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송 씨의 회사에까지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말했지만 송 씨는 약속만 하고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제는 자신들이 믿고 있던 무속인 박 씨에게 돈을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박 씨도 돈을 받아주지 못해 형제는 소가리만 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서로 간에 돈 때문에 갈등이 쌓여가던 중 갑자기 사망해버린 무속인 박 씨. 형제는 정말 박 씨의 죽음과 관련이 없는 것일까? 그런데 박 씨가 점집을 운영하는 동네에 수상한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형제가 박 씨를 믿고 돈을 빌려줬던 송 씨라는 남성. 그가 무속인 박 씨와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송 씨가 사업 문제 때문에 점을 좀 보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용하다는 박 씨의 점집에 가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났고 이후 송 씨가 박 씨의 오른팔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송 씨는 낮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박 씨의 점집을 찾아왔고 손님을 안내하거나 점집의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등 박 씨의 수족처럼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박 씨가 화장실을 갈 때도 호위하듯 매번 따라갔다는 송 씨. 점집에서 일을 했다는 주민은 무속인 박 씨와 송 씨가 부적절한 관계라고 했습니다. 송 씨는 아내와 세 자녀까지 있는 유부남. 낮 시간에 점집에 있던 송 씨는 저녁이 되면 본처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럴 때면 박 씨가 질투를 하며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가냐 라며 말다툼을 하는 모습도 많이 봤다는 주민. 박 씨와 송 씨는 약 2년간 내연관계로 지냈다고 합니다.
동네 한 식당에 자주 가서 둘이 술을 마시며 데이트를 해서 동네 사람들은 두 사람이 사귄다는 걸 거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의 눈에는 송 씨보다 박 씨가 송 씨를 더 좋아한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송 씨를 많이 좋아한다며 친한 주민에게 송 씨의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무속인 박 씨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형제에게 내연남을 소개해주고 돈까지 빌려주게 만든 상황. 하지만 돈을 갚지 않았던 내연남 송 씨. 박 씨의 죽음을 둘러싼 관계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실은 더 깊은 곳에 묻혀져 있었습니다. 송 씨가 점을 보러 와서 무속인 박 씨와 내연 관계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근데 또 이제 송 씨의 돈이에요. 이 빌린 돈이 무속인 박 씨의 돈이 아니라요. 이런 관계, 전체적인 관계 속에서 또 이 형제들한테는 돈을 갚지 않고 이게 좀 한 달이 건너서 이게 지금 좀 꼬여 있는 전체적인 그림이거든요. 아니죠. 이거는 맥락이 하나죠. 무속인 박 씨가 있었고 네. 신도라고 부르든 뭐했던 네. 형제가 있었어요. 이 형제는 피해자죠. 왜냐하면 이들은 송 씨한테 돈을 1억 2,600이나 빌려줬어요. 근데 네. 못 받았어요. 근데 그 빌려주게 된 거는 무속인 박 씨가 일종의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송은 전혀 갚을 생각이 없어. 그런데 무속인 박 씨와 송은 내연관계. 오히려 무속인이 송 씨를 더 좋아할 수도 있는 불륜 뭐라고 하든 그 과정에서 송 씨가 돈을 요구를 하니까 자기는 없고 그럼 그 자기를 따르는 자기 가스라이팅을 했던 그 형제한테 돈을 사기를 쳐서 이렇게 될 수는 이게 하나의 맥락일 수도 있죠. 시간 순서를 네. 조금만 바꿔두면. 불륜 커플에게 돈이 넘어갔다. 그렇죠. 근데 하필 그 사람 둘이 무속인 박 씨를 모텔로 데려간 사람 둘이다.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 같이 있었다. 그렇죠. 그럼 그 사실은 그러면 뭔가 이야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좀 석연치 않은 점은 남성 2명이고 어쨌든 여성이잖아요. 박 씨 같은 경우엔. 그리고 뭐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분노했으면 때리거나 뭔가 조금 더 심한 뭐가 있을 텐데 그렇게 몸에 큰 멍이나 어쨌든 칼이나 등등 목을 졸랐거나 이런 것들이 없고 협박을 해서 돈을 카드를 받거나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속인 박 씨한테 돈은 받고 싶은데 실제로 그 사람을 잘 달래고 그 사람한테 애원을 해서 돈을 돌려받고 싶은 거였지 때리거나 폭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관계가. 네. 소위 말하는 교주와 신도의 사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러니까 애매한 관계였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형제들이 가해자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지금 이 상황. 가해자였으면은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 거고 근데 그 상황을 촉발했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 오게 된 건 형제들도 책임이 있으니까 모텔로 들어가고 신고도 하고 사실 모텔로 들어가면 안 되죠. 병원으로 데려가야지.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정신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 형제들의 말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 사망한 박 씨와 내연남 그리고 형제가 뭔가 돈으로 얽혀 있는데요. 이 사건에 관련이 있는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였는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연남 송 씨가 형제의 돈을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자 무속인 박 씨와 송 씨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형제가 자신을 믿고 빌려줬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꼈던 걸까? 두 사람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기만 하면 돈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점집에서 일하던 주민에게 송 씨가 돈을 준다고 거짓말을 하며 약속을 어긴다며 송 씨를 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깊어가던 중 누군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내연남 송 씨가 사업이 어려워서 계속 돈을 못 갚겠다고 하니까 그럼 송 씨의 아내한테 돈을 받아내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서 내연녀 박 씨하고 내연남의 아내 이 씨가 만나게 됐습니다. 먼저 내연남 송 씨는 아내에게 채권자를 만나러 같이 가자며 한 카페로 데리고 갔습니다. 카페에는 이미 내연녀 박 씨와 채권자 형제 중 한 명이 와서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은 송 씨의 아내에게 자신들은 부부라고 소개했습니다. 자신들 부부가 송 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남편이 갚지 못하니 아내가 대신 갚아달라며 채권자 부부 행세를 했습니다. 앞에 앉아있는 박 씨가
남편의 내연녀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던 아내 이 씨는 본인이 대신 남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돈 문제는 잘 해결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 날 발생했습니다. 내연남 송씨랑 박씨가 오후 1시경 정육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 말다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송씨의 주장으로는 박씨가 먼저 돈 얘기를 꺼내며 이번에도 형제의 돈을 갚지 않으면 아내 이씨한테 우리 내연 관계를 다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박씨의 협박에 송씨는 너무 화가 나 그러면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고 정리하자라고 하며 박씨를 데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간이 사무실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사무실에 도착한 두 사람은 계속 말다툼을 하며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2시 25분경 갑자기 무속인 박씨가 벌떡 일어나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송 씨의 주장으로는 당시에 박 씨가 내 마음이 바뀌었다. 당신 부인을 만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사무실에 나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송 씨 본인은 오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내가 올 때까지 갈 수 없다고 말하며 박 씨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박 씨는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송 씨는 박 씨의 옷을 잡아당겼고 억지로 사무실 안쪽으로 더 밀어넣더니 문을 막고 박 씨를 나가지 못하게 약 55분간 감금했습니다. 그리고 3시 20분경 송 씨의 아내 이 씨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송 씨는 사무실에 들어선 아내에게 사실 박 씨와 나는 내연 관계다 라는 폭탄 발언을 한 뒤 두 여성을 사무실에 둔 채 밖으로 나와버렸고 여자 둘이 남은 사무실에서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내연남 송씨 아내 이씨입니다. 돈 관련돼서 아내를 속이는 뭐 그런 게 하나 있고 이 마지막 장면 관련돼서는 어쨌든 지금 이 사망자 박 씨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뭐 이 진술은 송씨 그리고 송씨 아내에 관련된 진술만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무슨 뭐 아이디어 뭐 하는데 그 얘기예요. 송 씨란 놈이 돈을 안 줄 것 같으니까 형제가 채권자 박 씨한테 이게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못 바꿀 거 아니냐. 우리 해서 송 씨 부인으로부터 뭔가 좀 받아내자. 네. 라고 해갖고 그렇게 갔겠다. 그랬으면 그걸로 끝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끝났다고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죠. 왜냐하면 그 송 씨의 부인이 그러면 송 씨한테 얘기를 할 거잖아요. 당신 이 돈 빌린 거 맞아? 왜 빌렸어? 그럼 그 왜 안 갚어? 뭐 이런 형태가 되다 보면 그럼 다시 또 그 얘기는 무속인 박 씨한테 오겠죠. 그래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다가 무속인 박 씨가 화가 나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 마루한테 얘기하고 내가 더 이상 그 채권자 형제한테 시달릴 수는 없다. 이 상황이 된 것 같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송 씨가 박 씨를 일종 이게 감금이겠죠. 달다툼하고 감금하고 이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마지막 상황이. 마지막에 1시간 동안 못 나가게 감금해서 잡아둔 것도 이상하고 굳이. 그렇죠. 다음 또 거기에 또 여자 둘을 남긴 것도 그렇고. 그리고 오자마자 내연 관계다. 그럼 자기가 지금 사실 뭐 같이 해명할 것도 있고 뭐 욕먹을 것도 있는데 갑자기 확 나가버리니까 둘이서 뭔가 이 사건이 벌어졌다. 이것도 좀 그렇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네. 추정을 조금 더 다르게 해보면 송 씨가 박 씨랑 이렇게 하다가 박 씨를 밀치며 그럴 때 거기서 폭행이 이게 우발적이든 뭐든 그렇게 됐고 그 과정에서 송 씨의 부인이 왔고 그래서 송 씨의 부인과 송 씨가 뭘 이렇게 뭐 모의하지 않았을까? 그래야지 설명이 되지. 이거는 그럼 여자 둘이 뭘 했다는 거예요? 데스매치도 아니고 좀 그러니까. 네. 예. 어쨌든 이 증언을 할 수 있는 두 명이 부부라는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예. 부분은 좀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다. 네, 사무실 안에 남겨진 아내 이 씨와 남편의 내연녀였던 무속인 박 씨.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사건의 결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로만 알고 있던 여성이 남편의 내연녀라는 걸 알게 된 아내 이 씨는 두 사람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박 씨는 아내 이 씨에게 당신 남편 송 씨가 거짓말하는 거다. 우리는 아무 관계도 아니다.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분노로 이성을 잃었다는 아내 A씨. 이 씨는 당시 박 씨에게 왜 거짓말을 하냐,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에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으로 박 씨의 얼굴을 마구 폭행하던 아내 A씨는 사무실 탁자 위에 있던 박 씨의 가방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으로 박 씨의 이마를 때렸는데 가방에 붙어있던 쇠붙이 쪽으로 이마를 내리쳤다고 했습니다. 10여 분을 폭행 나가던 박 씨는 이 씨를 피해 겨우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내연남 송 씨에게 돈을 빌려준 형제에게 전화를 건 것입니다. 자신이 송 씨의 아내에게 맞고 있으니 와서 구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오후 4시경 내연남 송 씨의 사무실에 형제가 도착했고 계속 폭행하려는 아내 이 씨를 제지하면서 박 씨를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당시 형제의 진술로는 박 씨를 차에 태우는 와중에도 아내 이 씨가 끝까지 쫓아와 주먹으로 박 씨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통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형제는 무속인 박 씨를 모텔로 피신시켰고 폭행을 당한 지 13시간 뒤에 박 씨는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결국 아내 이 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남편 송 씨는 감금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가방으로 이마를 한 대 때렸다고 뇌출혈이 발생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사도 폭행에 사용된 가방이 큰 핸드백이 아닌 작은 파우치 정도라며 그걸로 사람을 한 대 때렸는데 이마에 혹이 나서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 이 씨가 불운하다라고 했습니다. 또 무속인 박 씨는 지병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피해자 박 씨는 간경화를 앓고 있어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전문의는 간경화는 몸에 쉽게 출혈이 생길 수 있는 원인 질환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만약 간경화 환자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상승해 혈액 응고장애가 생겼는데 거기에 머리에 외상까지 생기면 쉽게 뇌출혈이 오고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내 이 씨의 폭행이 박 씨의 사망 원인으로 보고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를 감금했던 내연남 송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유족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2심의 판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안에서의 다툼이 있었고 구조 요청을 했고 실려와서 출혈로 사망한 것이다. 근데 이 가방과 폭행의 정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작은 파우치 정도의 크기가 작고 금속에 맞아서 뭐 움푹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깨진 것도 아니고 이게 죽을 수 있냐 이거거든요. 죽을 수는 없죠. 왜냐? 그걸로 피가 난다 한들 보통 사람은 출혈이 잡히니까. 네. 근데 이분이 지금 간경화 같이 상당히 몸이 안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그 부분이 명확히 규명이 됐어야 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폭행으로 인해서 출혈이 생겼고 그 출혈이 확대된 거, 그리고 그게 폭행의 사망의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는 멀쩡히 걸어 살아나갔다. 그런데 그 다음에 형제들에 의해서 모텔로 가고 거기서 일정 시간 이후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네. 그거는 이 씨가 폭행해서 그런 건가? 라고 하는 의심을 분명히 이 씨도 그렇고 이 씨 변호인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많이 고민을 하겠죠.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두가 관련자이고 또 모두가 책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 사실 다 형제도 무속인 박 씨한테 감정이 있는 거고 송 씨도 무속인 박 씨한테 감정이 있는 거고 송 씨 부인도 감정이 있어요. 그럼 이해관계를 따져보자. 이 박 씨가 죽음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형제는 이득을 볼까요? 딱히 뭐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근데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감정적인 건 있죠. 네. 그리고 송 씨 같은 경우 이 내연남. 내연녀가 죽게 되면 이득이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발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죄를 통해서 내가 빌린 거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각각의 과정에 사망에 이르는 큰 어떤 역할을 한 부분을 정확히 규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심리가 너무 부실한데? 왜냐하면 단순히 폭행치사가 아니라
이거는 중간에 어떤 게 주요한 요인인지를 찾아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모르겠다는 게 수사가 안 됐으니까. 자, 이제 최종 재판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요. 전하는 말씀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왜? 무슨 일 벌어졌나? 이게 되네요. 저희 방송 보시고 보험 장터로 상담하신 분이 기존 보험료 39만 원 정도에서 20만 원 정도 줄여서 19만 원 내시면서도 보장 항목이 넣으셨다네요. 김 PD, 자네를 보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 무슨 생각이요? 이 인간 싹 패구나. 인간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김 PD, 우리 광고주야. 믿어야지. 이게 실제 사례라고. 심지어 그분은 기존에 중증 질환인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다가 보장 항목이 경증 질환인 뇌동맥류와 협심증까지 보장을 확대받았다고. 와, 보험료가 줄면서 보장까지 늘었다고요? 1대1 상담을 통해서 보험료는 팍팍 줄이고 보장은 쫙쫙 늘려준다고. 번호가 뭐죠? 1544-5788. 자세한 건 더보기 눌러보라고. 더보기 눌러서 보험장터 링크 클릭하거나 카톡 아이디 JK6003 검색해도 되는군요. 근데 진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자네는 역시 샤페. 믿는다고요. 광고주님 믿는다고요.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 보험장터. 보험은 보험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네, 2심 판결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과 피해자가 내연의 관계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되자 심하게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를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가 돈독히 유지되어 재범의 위헌성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발생해 피해자의 강경화 등 평소 지병 역시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이 사망 직접적인 공격을 한 아내 이 씨에 대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결국 집유 판정이 됐고요. 남편 송 씨는 전에 원래 집행유예였기 때문에 동일한 판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죽은 사람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집유예요 다. 네. 네. 이게 제가 하나하나 다시 설명드릴게요. 사실 내연 관계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돌아가신 분과 이 송 씨와의 내연 관계는 몰라요. 이거는 사실은 세 사람만 관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송 씨와 무속인 박 씨 그리고 부인 송 씨 아내 이 씨. 이 씨인데 이게 다 내연 관계라고 떠들고 다닌 게 송 씨라고 하면 그리고 보면은 돌아가신 분 무속인 박 씨가 오히려 자기가 더 좋아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꼭 내연 관계가 맞나? 아니 다시 뒤집어 보자. 송 씨와 이 씨가 뭔가 짜고 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강력한 의심의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밝혀진 바가 없는데 한 번 더 살펴봐야 된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판사들은 50대 중반의 판사들은 남자니까 내연녀를 본처가 때려서 죽였다. 징치한 거지. 네. 징벌했다. 징벌한 거지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어쩌다 실수로 죽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편견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게 황당한 게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해서 선처를 호소한 거예요. 이게 반영이 되는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송 씨와 이 씨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피해자 지인이 호소한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가해자 지인이 호소한 게 반영이 됐어요. 이게 무슨 X 같은 소리지? 아니 그럼 살인자가 있는데 살인자의 가족이 우리 가족은 쟤는 진짜 착하네요. 그러니까 봐주세요라고 하니까 그거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족 맞고 친척 맞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살인자라도 다 풀려나겠네? 이따위 판결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하다는 것과 이 사람의 살인이라든가 이거 무슨 관계가 있죠? 이 사람의 사회적 관계가 돈독하면은 재범을 안 할 것이다라는 아니 재범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데 그렇죠. 재범은 이 사람이 죽음과 관련 없는 사회적인 문제 네. 전혀 관계없는 판결을 한 거잖아요. 죽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에 대한 네. 판단을 재판관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가 이거예요.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고 하는 건데 피해자 유족이라는 사람도 애매해요. 직계관계라면은 그래 그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합의금을 줘서 그러면 합의 선처 이거 이해. 피해자 언니랑 합의를 한 거예요. 사실 형제관계는 사실 남이에요. 성인 남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라는 것을 이렇게 악용한단 말이에요. 네네. 이건 전혀 고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피해자 유족 중에서 만약에 피해자의 딸이나 아들이나 피해자의 부모가 합의했다고 하면 오케이 인정. 그럴 수 있지. 또 하나는 강경화 때문에 과학적 의학적으로 이거는 분명히 이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시간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걸 빨리 발견하면 살릴 수 있어. 근데 빨리 발견하지 않게 그냥 버려두고 2시간 뒤면은 이건 고의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적으로, 그러니까 명문적으로 강경화는 출혈과 뇌출혈과 연관이 있습니다라고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크레이그분 결국은 사람이 한 명이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 그냥 집행유예예요. 네. 복잡하죠. 네, 복잡한 관계들이 얽힌 사건이고 음. 조금씩의 감정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악의가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그 주체와 그 정도를 파악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냥 이렇게 휘발돼서 책임자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교활하고 능력 있는 변호사들은 이렇게 책임을 분산시킵니다. 네. 자, 사건 뒷얘기로 안타까운 소식 하나 있습니다. 이제 재판이 끝나고 얼마 뒤에 송 씨한테 그 거금을 빌려줬던 형제 중에 한 명이 결국은 그 돈이 유통되지 않고 일이 꼬이고 그래서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안타깝게 돌아가신 피해자 2분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